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아침엔 매일경제 진행을 맡은 정광재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에 접근하면서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놓였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는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주요 신문의 일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8.5% 증가한 556조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확장 재정인데요. 이렇게 예산을 확대하다 보니까 나라 빚은 945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6월이죠.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했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위중 또 중증 환자가 100명을 넘어섰다는 점인데요.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다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앙일보 일면인데요. 아이돌 그룹 BTS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외신들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극찬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가수가 1위를 기록한 건 1963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아침엔 매일경제를 통해 오늘의 주요 이슈를 명쾌하게 해설해 주실 네 분의 패널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가 선정한 키워드 살펴보고 본격적인 신문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나라빚 1,000조 원입니다. 적자 재정 편성이 이어지면서 나라 빚이 급증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내년에는 945조 원을 기록하고 2022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프로젝트 G입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프로젝트 G를 근거로 들었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삼성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이 프로젝트 G를 실행에 옮겼다는 게 검찰 측 판단입니다. 삼성 측은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병상 대란입니다. 코로나19 위중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병상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 속도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사망자 역시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기분 좋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한국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1위에 올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가 됐다면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주요 신문의 일면 기사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기사를 소개해드리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꺼져가는 경기 심폐소생을 위해서 556조 원의 코로나 응급 재정을 편성했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 예산을 보니까요. 555조 8천억 원이 편성됐고요. 예산 집행을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총수입은 483조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72조 원 정도의 적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556조 사상 최대 규모죠. 지난해에도 슈퍼 예산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그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최대한 확장적 재정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정은갑 논설실장님,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죠, 정부로서는? 그렇죠. 지금 뭐 전대미문의 상황이죠. 코로나19라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금 꺼져가는 경제 상황에 지금 투입할 수 있는 게 재정 여력인데 뭐 금리도 거의 제로금리 수준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적인 재정 정책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복지 예산도 당연히 이제 점차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
문제는 여러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국가 이제 채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더군다나 그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그 올해 0.1%, 내년은 3.6%라는 그 성장을 전망을 한 겁니다. 예. 근데 과연 그 같은 성장이 답보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다. 예. 이런 이제 지적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예산을 가지고 뭐 일자리 만든다 이런 그 제목들도 나옵니다만 결국에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면 성장 능력을 얼마나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답보가 돼 있느냐. 또 하나 지적되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어차피 불가피하게 쓰일 수밖에 없다라면 지출 구조에 대한 변화 이거 좀 굉장히 좀 세밀하게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한 것은 정부가 철저히 받느냐 이런 점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성장 동력에 기인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규제 개혁의 문제라든가 예. 노동시장 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예. 구조 조정은 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예산안을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죠. 매일경제신문인데요. 200조 찍은 복지 고용 예산, 세금으로 일자리 200만 개 만든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부문별로 좀 살펴보니까요. 보건복지 고용 부문에 199조 원, 일반 지방행정이 86조 원, 교육이 71조 원, 국방이 53조 원 규모로 책정이 됐습니다. 특히 이 보건복지 고용과 관련한 예산 비중이 내년 전체 예산의 36%에 육박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보건복지 고용 관련 예산은 기존에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렇죠. 갈수록 또 이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의무 지출 비용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이걸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늘어갈 수밖에 없고 예. 매년 이런 숫자들은 앞으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200조 가량이니까 100조를 어떻게 운용을 잘하는 거냐인데 예. 지금 이제 여기 일자리 예를 먼저 들자면 지금 뭐 정부가 이 정부 이제 들어와서 일자리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썼습니다. 예. 80조를 썼고 내년에 30조를 더 써서 110조가 일자리에만 들어가는데 네. 결과가 지금 굉장히 뭐 실업률도 지금 뭐 안 좋은 숫자들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자 이걸 쓰시는 거는 저는 뭐 굉장히 120% 찬성을 하지만 예. 쓰기 전에 요번 결산 과정에서는 진짜로 한번 왜 이게 작동이 안 됐는지 매년 이렇게 우리가 의무 지출하는 게 뭐 진짜로 우리 경제가 지켜낼 수 있는 부분인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정은가 실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제 개혁이라든가 이런 지출 구조까지 다 합해서 예. 진짜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이번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 준칙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OECD 얘기 우리 뭐 통계들 많이 갖고 오는데 재정 준칙도 요번에 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OECD 국가 중에 재정 준칙 없는 나라요. 우리하고 터키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해놔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투명하고 예측이 가능한 그런 재정을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해 국회에 좀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 예산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죠. 내년에도 적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건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채무 비율이 너무 급속도로 높아진 것 아니냐라는 우려일 것 같은데요. 중앙일보 4면에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출범 때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36%였는데 2022년 임기를 마칠 때는 50%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2017년부터 현재까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 예산 편성은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판단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속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대진 변호사님, 네. 이 국가 채무 비율 사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아직 OECD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은 크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그 채무 비율이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코로나 전국이라는 그 특별한 상황이 있었고요. 또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그런 영향도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뭐 재정 적자에 관련된 부분, 그 재정 확장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많이 그 수치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거든요. 네. 물론 2022년까지 뭐 50%까지는 넘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은 들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현재 그 경제 정책 그리고 경제 상황들이 비상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예. 확장 정책 말고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도 그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선진국에 비교했을 때는 아직은 안정적이라는 점, 예.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마냥 그 경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국가 빚이 는다고 해서 걱정만 하고는 있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중앙일보 그 밑에 기사를 보면요. 그것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어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지 한번 계산해 봤더니 1인당 나라 빚이 올해는 1,619만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2024년에는 2,557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의견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네, 나라 빚이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늘어나는 나라 빚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몫으로 다 부담으로 전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애당초의 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었던 소득 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과 함께 정부가 편성되고 있는 지출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국내 소득이 늘 거라고 아마 이 정부는 경제 정책을 활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난 결과 바라봤을 때 경제 성장도 일자리에 관한 측면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은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4차 추경 편성에 관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지난 기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그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거나 이 문제가 해결되는 효과를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못했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도에 550조가 넘는 이렇게 엄청난 확장 재정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의 위기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과연 정부가 빚내서 편성하게 된 재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예. 적어도 지금 편성돼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국민들이 걱정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는 네. 다소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요.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매우 심각합니다. 예.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이어지게 되면서 훗날 국민연금에 대한 연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빚을 내서 적자 재정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훗날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지게 되면서 예. 이뤄지게 되는 국가 경제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정부는 5년으로 유한하지만 그 이후에 이뤄지게 될 정치적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다 전가가 될 것인지 현 정부가 좀 고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네. 있습니다. 뭐 재난지원금이든 뭐 예산이든 이게 언발에 오줌 넣기식이 될 건지 아니면 정말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될 건지 이걸 어떻게 여튼 정책적으로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